안녕하세요. 벌써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이 농막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농막 생활 시작한 지 3년이 됐고요. 불편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생활이 괜찮습니다. 농막 생활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이나 아니면 농막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일, 이런 것들을 영상에 많이 올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농막 생활을 하시려고 막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막연히 농막을 어떻게 또는 언젠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막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처음 준비부터 제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이나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박지는 못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얻은 상식들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또 제가 잘 아는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그건 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체계를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막 생활을 하시려면 농지에 농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농지라고 하면은 전, 답, 과수원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농지라고 합니다. 일단 농막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농막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1가구 2주택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설치를 위해서 신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원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시 거주가 불가해서 데크 설치나 정화조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따라 신경 써야 될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농막 생활을 구체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막 생활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주말 등을 이용해서 농막 생활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귀촌을 통한 거주 목적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막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일단 농막 생활이라 하면 거주를 안 하고 주말이라든지 가서 농막 생활을 한다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참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농막에서 거주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 그 전에 영상들에서 언급을 피했지만, 이제 농촌하고 도시를 이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거주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거주를 하시던 주말 농막 생활을 하시던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농지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농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입할 농지의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치를 결정을 할 때 현 주거지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가볍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만 부담 없이 농막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일 경우에는 물론 농지를 구입할 때 땅값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곳이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또는 저희 여기 양평처럼 수질 특별대책 권역인지, 이런 사항도 확인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의외로 특별대책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화조가 없이는 수세식 화장실이나 샤워실 설치가 안 되게 돼 있어서 주말 이용자도 불편하지만, 주말에 가서 이제 하루 이틀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더더군다나 농막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나 샤워실 설치가 안 되는 곳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숙박도 안 하고 당일로 이제 갔다 오는 그런 사람이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화장실도 저처럼 간이 화장실을 쓰셔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농지의 구입입니다.
요새는 사실 누구래도 도시인들도 농지에 대한 제한 없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구입을 하는 데 있어 저처럼 주말에 가서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러한 주말 농장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 농장 체험 영농 농지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 체험 영농 농지라는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1000제곱미터 약 302평 이하입니다. 주말자들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이상 구입하려면 농업인이 되어서 농업 경영계획서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고요. 귀촌, 귀농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상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농막 생활에 대한 로망으로 시작하신다면 저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 농장 체험 영농 농지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지 구입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 할 때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서를 그걸 작성해서 이제 읍면에 내야 되는데 자동으로 나옵니다. 정상적인 농지를 구매를 하셨을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서를 누가 자격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내는 하나의 신청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어떤 농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실 때는 농업인이 되셔갖고 신규 농업인이 되시는 거죠. 나 이제 농업인으로서 생활하겠다 하는 그것만 제출하시면 서울에서 부산 땅을 사도 되고요. 아무나 원하는 만큼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얼마든지 그 농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농막의 설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농막을 미리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신청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 절차 후에 농막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서류로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상의 농막 배치도를 작성해서 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농막의 평면도를 그려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데서 대행해서 하실 만한 것도 아니고요. 화면상에 띄워 드릴 텐데 이거 그냥 프린터에서 그냥 갖다 붙이셔도 됩니다. 지적도만 네이버 지도라든지 어떤 표시되어 있는 거를 하셔도 되고 토지이용계획원에 보시면 그 지적도가 나오는데 그 지적도를 좀 확대해서 거기다 그리셔도 되고 어떤 그런 제약 조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배치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이는 이 영상대로 그대로 그리셔서 그냥 갖다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농막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걸 쭉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막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막 설치하실 때는 그 콘크리트 기초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대를 대고 그 위에 얹어 놓는 그런 방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제곱미터가 한도고요. 면적에 대한 것도 제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그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크, 잔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농지 전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지자체에서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고요. 농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속 시설이다 하고 생각할 때는 허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다락방에 대한 것은 평지붕에 있어서는 1.5m 이내의 높이를 가졌을 때는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경사지붕으로 돼 있을 때는 이 높이들이 이제 경사가 됐으니까 다 다르겠죠. 그걸 가중 평균해서 1.8m 이하면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그 높이가 내부까지의 높이가 아니라 지붕 끝 라인까지의 높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다 그러더라도 조립해서 이동하는 것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성비를 생각하시면은 3m에서 3.6m 정도가 제일 알맞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이 이제 4m라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건축법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농막의 구입입니다. 이 농막의 구입은 제가 영상으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주말 농막 생활자의 경우에는 화장실, 샤워실, 싱크대 정도 있으면 굉장히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정화조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저처럼 정화조가 설치될 수 없으면
뭐 화장실 못 넣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싱크대 정도만 해서는 상당히 좋거든요.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그 농막, 이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막 생활자가 겨울에 안 가시고 주말 정도 이용하신다 그러면 그냥 기본 단열이 돼 있는 그런 농막을 하시고 생활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거주를 조금 해야 되겠다, 아니 주말에 좀 2, 3일씩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겨울에도 좀 있으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단열에 대해서 꽤 신경을 쓴 거를 좀 놓아야 되겠죠. 겨울에 쓰실 분이 아니시면은 단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제 그 컨테이너를 보고 아주 뭐 여름엔 찌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 그냥 그 250만 원짜리 컨테이너 갖다 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아주 더울 때 에어컨 틀어놓고 그 안에 있으면 뭐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물론 더 시원하게 계시려면 뭐 지붕 위에다가 은박지 하나 더 해주면은 더 단열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뭐 귀찮아서 저는 그냥 있는 에어컨 50만 원짜리 조그만 소형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주 더운 여름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쉬기도 했는데 충분합니다. 이제 겨울에는 좀 춥겠죠. 우리 애들이 겨울 캠핑 겸해서 이제 하루 이틀 자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보조 난방기를 켜고 밑에 이제 전기 장판 같은 걸 깔고 자는데 아무래도 좀 춥겠죠. 그래서 겨울을 나지 않으신다면은 단열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단지 거기서 이제 거주를 좀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좀 비싼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처럼 정화조가 설치 안 돼서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이 필요 없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컨테이너로도 충분합니다. 정화조 설치가 되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조하고 오수화병 처리조 이런 설치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따로 또 영상에 준비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좀 더 그 다락방도 있고 좀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주말 이용객들한테도 좋지만 가성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대용으로 생각하신다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가면은 이제 외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바깥에 바람 안 불고 이럴 때는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쉬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는 그 자연 바람이라든지 풍경을 보기 위해서 꼭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그 외부 공간을 조금 더 이제 풍족하게 설계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수적인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서는 전기, 수도, 정화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계략적인 소개와 예상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는 200m 이내하고 전봇대 1개까지는 한전에서 설치해 줍니다. 내부 인입 설비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기업체 비용으로 총 한 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200m 초과 시에는 1m당 약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물의 경우에는 주위에 그 농수도라든지 마을 공동 수도가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지하수 관정을 파야 되는데 소공, 중공, 대공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공은 10에서 30m 정도 깊이의 지하수인데 비용은 20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지만 지표수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소공을 팠는데 마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공은 50m에서 80m 정도인데 아마 4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공에서도 안반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100에서 300m를 파는 대공이 1000만 원 정도로 비싼데 거의 안반수로서 수질 검사 후에 시금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소공, 중공, 대공에 대해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기반 조성비로서 가장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정화조 설치 불가 지역의 화장실, 이거는 뭐 푸세식으로 한다든지 간이 화장실로 한다든지 하면은 뭐 1, 2천만 원짜리부터 저같이 이제 냄새 안 나는 이제 화장실, 이것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이 화장실까지 하면 3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 정화조 설치 비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오수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는 곳의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